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이 따뜻한 광고 카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 1순위 인기로 꼽혔던 이 두산그룹을 향해서 네티즌들은 사람이 미래다가 아니라 명퇴가 미래다, 사람이 노예다라는 패러디 비판의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 신입사원은 결국 희망퇴직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20대 갓 취업한 신입사원한테도 명예퇴직을 권고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미 명퇴를 신청한 28명은 반려하기로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두산그룹이 사람이 미래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정치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인 정의학 국회의장이 정면 충돌했죠. 박 대통령은요,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에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하겠는가 라면서 국회를 질타했고, 정 의장은 국회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거부하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과연 그런데 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두 분이서 싸울 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사진.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의 측근인 강태욱 씨가 검은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대구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사진입니다. 강 씨는 조이팔이 지난 2011년 겨울 이미 죽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직 조이팔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정치면에 작게 실린 기사인데요. 힘 합쳐서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올겨울 왜 이렇게 외롭냐, 누가 말했을까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외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요즘 좀 외롭습니다. 당연히 많이 외롭겠죠.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정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 유승민 원내대표 다시 기지개를 켜는 걸까요? 그의 행보에 주목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야당의 상황 중에 이 장면, 일주일째 최고위를 불참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당 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한겨레 신문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현안 공유해야 했는데 원내대표 없다. 추미애 의원은요, 누구를 위한 정치하나? 이종걸 원내대표 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사이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경비원 할아버지는 뺨을 맞고도 그냥 참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일 또 일어났습니다. 50대 주민이 70대 경비원의 뺨을 때린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서대문 경찰서 관할 사건입니다. 뺨을 때린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지난 1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정모 할아버지의 멱살을 붙잡고 뺨을 서너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50대 남성은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는데요. 어떤 만평일까요? 희망이 넘치는 사회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희망구직을 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청년들의 미래는 희망구직이 아니라 곧바로 희망퇴직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 모습을 과연 희망이 넘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지 오늘 중앙일보는 만평에서 꼬집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박용만 회장이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입니까?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산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기업에 불고 있는 이 칼바람이 너무나 매섭습니다.
명퇴가 미래다. 이런 자조적인 말까지 지금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두산이 입사 1, 2년 차 신입사원에게도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강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난의 대상에 올랐는데요. 두산의 희망퇴직자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제 5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나가면 더 크게 손해를 본다는 입장으로 협박조로 이제 사람들을 겁박해서 모두가 못 견디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또 취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가정 갓 이룬 형들은 막 울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고요. 화장실도 가면 이제 경고장을 발부한다는 식으로 겁박도 했었고요. 회사에 가봤는데 출입카드도 통제해버리고 대기업이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이제 가정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는데 부모님한테 아직 말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아직 말 못했습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렸는데 울던 사람도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가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는데 문제는 5년에서 1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있는 어린 연차의 직원에게도 희망퇴직을 권고한 데 그치지 않고 이민선 변호사님,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21명을 한 곳에 몰아놓고 방금 인터뷰 보니까 뭐 휴대폰까지 뺐었다. 이게 뭔 내용인가요 도대체? 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경영난을 이유로 2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네. 지금 뭐 희망퇴직을 권고라고 표현해요. 회사에서는 권고를 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권고받은 사람들 중에 겨우 입사 1, 2년 차 된 20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음성으로 인터뷰를 한 사람도 28살밖에 안 됐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희망퇴직 권고를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육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교육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해서 예. 한 장소에 모여서 매일 A4 용지 5장 분량의 회고록을 쓰게 하고요. 회고록을 쓰게 하고요. 명상을 하게 하고요. 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도 다 반납을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잦은 용병으로 화장실을 가게 된다거나 시간을 못 지킨다거나 중간에 잡담을 한다거나 네. 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경고장을 발부한답니다. 예. 그래서 경고장을 또 3장 받으면은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한다고 한답니다. 어허,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휴대폰도 뺏은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희망퇴직 권고에 예. 불응했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이 오니까 이거는 사실상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지금 두산 쪽에서는 이거는 전국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고 우리는 원래 교육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다 수거를 한다. 예. 그냥 일반적인 교육일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아무튼 명퇴에 어떻게 희망퇴직 대상자의 20대가 들어가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가요? 지금 박용만 두산 회장이 1, 2년 차에 대한 희망퇴직은 없고 만약에 그동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희망퇴직은 모두 철회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1, 2년 입사 1, 2년 희망퇴직자 대상 중에서 이미 28명이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강권 때문인지는 몰라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철회한다 해도 이들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그림도 이상해 보이는데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두산 측에서는 원래 우리가 사내에서 교육을 할 때는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것이 회사 규율이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희망퇴직을 거부한 사람 21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본래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닌 뭐 회고록을 쓰게 한다던가 아니면 용변 자주 보러 가면 경고장을 준다던가 하는 건 이게 일상적인 직원 교육입니까? 아니면 책상 뺐으니까 알아서 나가라 라는 협박입니까? 본질은 핸드폰을 뭐 소유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 과정, 모욕적이죠. 모욕적이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회사 전무로 간단다. 이러면 참죠. 회사 전무님으로 승진한다. 이러면 참는다. 박용만 회장님 아들 박서원이라고 계시잖아요. 예. 36살.
면세점 전무로 가셨잖아요. 예. 그렇게만 해준다면요. 핸드폰 뭐 한 달이라도 안 쓰죠. 한 달도 안 쓸 수 근데 있다. 그게 아니라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예. 교육이랍시고 앉혀놓고 온갖 모욕을 행하고 있는 건 그건 모욕이다, 교육이 아니라. 인권 침해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박용만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청년 희망펀드 30억 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뜻 따라서 대통령이 팔을 비틀어서 내신 건 아닐 테니까 청년들에게 희망 주겠다고 희망펀드에 30억 내셨는데요.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행위로 청년들한테 절망 30조 효과 내셨어요. 절망 30조 효과를 냈 예. 그래서 뭐 이번에 그 대상자였던 사람들 좀 빼주겠다. 그것도 1, 2년 차 몇 명 좀 빼주는 걸로 네. 훔치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심 어린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무슨 회사가 그렇습니까? 미래 예측도 못하고 막 뽑아요? 그리고 회장 지시 한마디에 예측을 위해서 회사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 내몰겠다 하다가 그걸 또 스톱을 해요? 예. 회사 운영을 주먹 국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얘기다. 그래 놓고서는 사람 모욕지고 예. 이렇게 남의 집, 자기 집 아들 전무로 가게 잘 키웠고 귀하면요. 예. 회사 일반 직원으로 뽑은 20대, 30대 초반에 남의 집 자식들 귀한 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지난 IMF 때 50대, 60대, 이르면 40대 가장들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회사를 좀 그만두셔야겠습니다라는 통지문보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회사를 출근했더니 내가 부장인데 내 책상이 복도에 나가 있거나 내가 부장인데 내가 하던 일을 뺏어서 대리한테 주거나 나가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조치들에 많은 가장들이 울었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20대인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하소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장도 고참 부장인데 후배 밑에 인사 발령된 다음에 그것도 보직을 주지 않고 책상을 창가도 아닌 막 통로 쪽에 예. 두더니만 나중에는 복도에 내놓더란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잘 버텼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울분을 터는데 이제는 더러워서 그냥 그만두고 예. 나가겠다. 더 이상 싸운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비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지금 저도 울분을 삭혔습니다만 이런 일이 지금 솔직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사유가 된 겁니다. 예.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울며 쫓겨난 사람들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20대들은 인터넷에 올리면서 저항이라도 합니다. 그렇지만 50대들은 아이고야 오히려 돈 쓸 일은 50대가 더 많지요. 예. 40대 후반들 더 많은데 그냥 울며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요즘 자화상처럼 돼버렸는데 보통 이제 쫓아내려면은 대기발령 내고 한 방에 몹니다. 한 방에 몰아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은 그 책상을 그 방 없애버리고 책상을 복도에 내놓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인격 모독이자 인권 상실의 경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건 갑자기 제 친구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예. 하물며 20대에 어렵사리 취업을 했던 그들인데 또 두산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얼마나 부모님과 또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논평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진짜 뉴스는 두산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 장의 추리용물을 준비했는데 일단 그것부터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 중 그 면면을 자세히 봤더니 10명 중 4명이 2030이더라. 한번 보시죠. 10대에서 20대 17%, 30대 24%, 40대 22%, 50대 24%, 60대 13%. 오히려 20대에서 30대가 50대보다 더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율이 더 높다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고요. 12월에 이번 달에 희망퇴직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자는요. 그 유명한 삼성전자, 삼성 SDA, 삼성전기, 삼성마저 물론 차장과 부장급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데 삼성 승진 빠릅니다. 차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조선중공업은 더 어렵습니다. STX 조선해양조차도 20대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고요. 뭐 방금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 방금 설명해드렸죠. STS 조선도 20대 포함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금융권만 들어가면 튼튼하다. 퇴직할 때까지는 든든하다. 옛말 됐습니다. NH농협은행, 한국SC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희망퇴직 모두 다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
건설도 삼성물산의 경우 지금 저희 앞으로 제보가 온 것도 20대 신입사원에게조차 삼성물산도, 그 유명한 삼성물산도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성윤 위원님, 이 기업들이 진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실업급여 신청자 10명 중 4명이 2030이라고 그랬는데, 희망퇴직을 한 사람들은 사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해고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상시적인 어떤 2030 세대의 우리 고용 불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김진 앵커가 얘기했듯이 지금 나와 있는 전자, 조선, 중공업, 금융권, 건설, 또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입니다. 포플레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만드는 기계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 현실이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 활력 제고법 같은 거를 집권 성적을 요구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예, 대통령이 무리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많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이 IMF보다 더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IMF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위기를 맞게 된 것이 차입 경영이나 우리 그 당시에 외환보교의 그 바닥이나 그런 상황에서 받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의 이 체질이랄까 체력 자체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저유가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쫓아오는 추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많고요. 가장 큰 문제는 외환보유고는 좀 있다고 해도 우리 기업의 체질, 아까 말한 경쟁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기업하는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이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는 한국 경제가 젊었습니다. 세게 한 대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젊은 체력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일본 잃어버린 20년 디프레이션 국면을 들어갔거든요. 어제도 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 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물가를 올리겠다. 디프레이션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디프레이션 하면은 저성장, 저물가. 경제가 완전히 노령화, 활력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체계가 기업들이 그 국면을 지금 미리 예측하고 기업 구조 조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민선 변호사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기업들의 경영난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자기의 직원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기업 입장에서도 마음은 불편한 것 같은데, 이 어려운 경제 탓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다고 한 방에 모아두고 휴대폰까지 뺏은 두산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산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서 두산의 행태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닌 상황인 거죠. 특히나 제 가슴이 아픈 게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도 얼마나 취업이 어려워요. 그 두산 취업했다고 해서 분명히 동네에 플랜카드 걸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많죠. 그리고 분명히 두산 취업됐다고 해서 딴 데 안 간 아이들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그리고선 진짜 아까 전 박용진 의원님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예측도 하지 못한 채 우리 청년 취업 필요하다니까 일단 뽑고 나서 그래? 근데 우리 회사 더 이상 지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야? 안 돼, 야, 1, 2년 된 애들 나가. 그 아이들 지금 대체로 퇴직금도 못 받은 채 나가게 될 텐데, 겨우 1년을 일한 사람들이 무슨 퇴직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참, 법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까지, 청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 자신 잃어버린 법적으로. 기회비용에 대해서요. 이거는 엄연한 경영 미스고요. 여기에 대한 이 여론의 따가운 질타는 이 경영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영상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 참 가슴 적셨었습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사람이 미래다, 저 광고요.
뭐 일단 두산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 자식 교하면 남의 자식 교한 줄 알아라고 일가를 했습니다만 동국대학교 김나경 교수가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우리 사회 부의 불평등과 관련해서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자신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우리 사회 전체 부를 차지하는 상위 10% 소득에서 10% 사람들이 차지하는 우리 전체 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부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예. 얘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가 보다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좀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대들의 상황은 이러한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청와대 직권상정 압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 간의 설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미션을 들고 찾아갔던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갔던 청와대 수석을 향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결국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비판했어요. 초법적 발상, 이런 식으로 초법적 발상하면 나라가 오히려 더 혼란해진다. 그리고 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들고 압박하러 온 여당 의원들에게 이럴 시간에 가서 야당이나 설득해라.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네요. 정의화 의장의 반격이었죠, 어저께. 예. 간담회를 자청해서 법정까지 들고 나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에 없는 거다.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지만 직권 상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제 정의화 의장이 보기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라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걸 보기 위해서 예. 법정까지 들고서 이제 청와대에 반경을 하면서 이것이 법에 없는 발상이다.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하면서 청와대에 어저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린 셈인데,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 얘기를 하면요, 여당 의원들에게 이럴 시간에 가서 야당이나 설득해라 하는데, 정성희 위원님, 국회의장이란 자리가 여야가 저러고 있으면 불러내서 따끔하게 혼도 낼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이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정의화 국회의장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제 그 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이나 노동개혁법이나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그 선거구 획정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이 마비된 사태에 대해서 사실 국회의장과 그 청와대가 서로 손가락질 할 국면은 아니거든요. 예. 서로 내 탓은 하고 있는데 네 탓을 하고 있죠. 예. 네 탓이다, 네 잘못이다 예. 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으로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법의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법이 옳으냐, 법을 지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절차의 문제는 이미 지났다. 예.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국내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세상이 있는데 네. 그 국회의장이 우리만 선출될 권력이다. 우리도 선출될 권력이다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은 뭐 청와대로 보기나 국민 보기나 전부 다 국민들은 이게 둘이 서로 권력 싸움 그 어떤 예. 투쟁의 모습이지 국민들의 정말 민생과는 관련 없다. 서로 내 탓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안영환 전 의원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뭐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 불편하긴 하다곤 하지만 당장 우리 국민들 먹고 살 문제가 이렇게 막막하고 20대들 취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선거법만 갖고 직권상정한다는 것도 밥그릇 지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어제 이민선 변호사 그 말씀 하셨죠. 예. 뭐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에게는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굉장히 예. 중요한 문제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무슨 상관이야? 나 한 표 찍으면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찍으면 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그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현재대로 국회가 업무를 못하면 입법 실종, 내년에 국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초유의 사태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경제 문제, 앞서 경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더 심각한 위기를 느낄 겁니다. 예. 우리보다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경제 어려운데 국회가 왜 이렇게 손발 놓고 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의 하소연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저는 이때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현 상황을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압박하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그렇죠. 명확히 설명하는 게 네, 낫다.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이렇게 내년 경제에 이렇다.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야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성명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야당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지금 야당은 제가 설득이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야당과 지금 통화한다면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 야당의 선명성 경제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모두 다 까놓고 예. 야 대통령이 오히려 공격하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실효가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물론 그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국회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현재 국회의원들이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문제 고민한 줄 아십니까? 솔직히 내년 선거에 관심이 몽땅 쏠려 있습니다. 몽땅 쏠려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가 대한민국 국회가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저출산 고령화 말만 하지 그 자기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국회를 욕하면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아니다. 그렇죠. 국회 전체를 욕하면은 국회 예. 욕먹는 상관이 없어. 나요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허. 겁니다. 저희도 변호사 욕하면 저도 제 예. 욕 전 아니라고 대한민국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정말 국가의 미래, 예. 통일 문제 논의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밤새 토론한 국회의원들 못 봤습니다. 네. 선거 지역구에서 어떻게 선거운동 하는가 놓고 서로 의견 묻고 토론한 건 봤습니다. 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목표가 재선인 국회의원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된다. 또 재선인 국회의원들 이제는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된다.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국회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현재 그걸 고민한 건데 솔직히 못 봤어요. 이건 아닙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지금 대통령이 야당과 통화를 하고 싶어도 야당이 전화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해봤자 소득도 없다. 눈을 질끈 감으셨는데 안영환 전 어떻게 대변인께서 됩니까? 하도 곳곳에 지금 비판의 화살과 난사를 하셔가지고. 난사했다. 예. 근데 저한테 가서 콱 박히는 건 지금 야당 설득해봐야 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예. 말씀이 확 와서 바뀌었어요. 근데 뭐 야당 설득 사실은 대통령 집권하고 3년 동안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굳이 지금 야당이 내분에 쌓여 있어서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안 맞는다. 여당이 또 어저께 대통령이 또 그러니까 바로 또 이거 뭐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하시라고 예. 그래서 찾아가서 압박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국가 비상사태라기보다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는 게 거의 비상해요. 이 잔머리가. 아, 그게 더 비상하다? 요때가 되면 후다닥 뭐 청와대가 뭐 하라고 그러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제 국회의장이 약간 짜증스러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 만나면서. 예. 이 시간에 그럴 시간 있으면 야당하고 좀 협의해라. 두 번째, 아니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제일 앞장서서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을러대 하고 5분 만에 국회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네.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이런 모든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엎어서 가자면 말이 안 되죠. 야당이 볼 때 문제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를 존중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설득하기보다는 늘 마이크 잡고 야단만 치시고 호통만 치시고 분통만 터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예.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지 야당 분란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다른 말씀은 다 제가 찬성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재빠르게 이 스튜디오 무대 앞쪽으로 나왔는데 이 작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쓴소리를 내뱉고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거의 훈육 아닌 훈육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심지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조차 이런 씁쓸한 유행어를 저희 기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행어일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 청와대 국무회의를 놓고 대통령의 회의 모습을 놓고 적자생존이다. 뭐 진화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희화화되고 있답니다. 적자 생존. 대통령 말씀을 잘 받아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 적자,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적자 생존. 국무회의가 받아쓰기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적자 생존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씁쓸한 유행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무회의라는 자리가 말입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어전회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임금님 앞에서 하는 회의 같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청와대 관계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명박 대통령 측의 한 인사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기자, 그래도 말이야. 우리 때는 국무회의 봉숭악당이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적어도 대통령이랑 아닌 건 아니다. 치열하게 주고받았어. 차라리 소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박근혜 정부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코멘트할 정도면 현재 국무회의가 어전회의인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박용진 전 대표. 예. 적자 생존, 적자. 그래야 생존할 예. 것이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어전회의다. 전에 그 국정원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남과 북을 동시에 일갈하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젠장 남이나 북이나 다 받아 적기만 해. 이러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김정은이 뭐라고 떠들면 나이 드신 그 옆에 군부 관계자들이 막 받아 적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씁쓸했는데 저 어전회의는 좀 안 맞습니다. 어전회의 아니다. 예, 안 잘못된 맞습니다. 유행어다.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성대 학생회장 출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조선의 4대부들은 예. 임금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 예. 머리를 탁 숙이죠. 무릎을 꿇고 머리는 숙입니다만 상소문 올려서 할 말 다 하고요. 예. 전화에 최측근 누구를 날리십시오. 귀양 보내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임금님이 이미 발령한 그 명령, 예. 정면을 치봤습니다. 예. 단발령 떨어지니까 조선의 말기예요. 단발령 떨어지니까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 내 머리를 내어줄 수는 있어도 내 머리를 부모로부터 받은 내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카락을 어찌 손대냐 그러면서 도끼를 둘러매고 한양까지 올라와서 도성 앞에서 상소문을 바쳤던 최익현 선생. 조선 4대부의 이 결기죠. 예. 그래서 어전회의라고 하는 것은 조선 4대부와 조선의 정치 문화를 지금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오히려 우리 선조들 욕되게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유행어입니다. 내가 여기에 반발해서 미안한데. 뭘 반발을 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조선이 잘 됐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근데 더 안 되죠. 지금은. 아니면 그건 이제 어전에는 분명히 문제 있어요. 첫째, 적자 생존은 신문들이 참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저 뉴스, 적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DJ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미 적자 생존이라는 글씨가 나왔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면 전부 깨알같이 받았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랫사람이 받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본인이 이 기록을 하는 거 워낙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로도 모든 정권이 있으면 정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무섭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또 어전회의도 나왔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탓이라는 생각 들어요. 물론 현재 청와대가 좀 심합니다. 그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재벌총수가 회의할 때 밑에 사람들이 재벌총수 말할 때 누가 대듭니까? 이건희 회장이 말하는데 다 받아 적지요. 그건 우리나라 현재 정치 문화와 전체 문화도 관련돼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게 옹호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건 고쳐야 됩니다. 우리 사회 어디서나 청와대도 고쳐야 되는 거고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이 점이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공개된 장면은 맨 첫 장면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럼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의 말을 하는데 그때 장관들이요, 대통령 얼굴 이렇게 보기가 참 민망스러워요. 저도 뭐 그런 회의 참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바닥에 정리 흉내 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자 생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회의는 활발한 토론,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성희 위원님, 우리 안영환 전 의원께서, 존경하는 안 의원께서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다 옹호를 하셨는데 잘하시면서 그래. 국무회의가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자 생존은 사실 재수 학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밑줄 짜, 저거 해가지고 그래야지 합격해. 거기 나온 건데 이것이 국무회의에 빗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사실 적자 생존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모 장관한테 들었는데요. 하도 이제 적는다고 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적지 말라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적지 말고 나중에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게 더 웃겨. 그래서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적지 말라 그래서 요즘은 안 적습니다.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씁쓸하고요. 그 어전회의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전회의 대통령이 국무회의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일을 의결해서 통과시키는 자리입니다. 그 전에가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 노무현 대통령부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잠깐 무슨 말을 하는데 그때는 한두 줄이었습니다. 한두 줄 정도 잠깐 얘기하고 기자들을 이제 빼면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길어지고 예. 이명박 대통령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작심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음. 장관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자 여러분 가서 쓰고 국민한테 알려달라고. 사실상 국무회의를 갖다가 직접 받아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 어전회의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우리 안전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회의 문장에서 서로 소통하거나 또 그 디베이트를 하는 문화는 없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다 그러면 각 부처 일 아닙니까? 근데 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하면은 뭐 예산을 줘야 되는 기재부 예. 장관이나 뭐 이런 그 법무부 장관이나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문화고 이런 문화를 깨는 데는 사실 그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나 대통령이 활발하게 토론을 유도해야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일순 변호사님.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어요. 다른 나라의 국가 정상들은 야당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나에 대해서 좀 봤는데 네. 오늘 안 그래도 조선일보가 그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스킨십에 나선다라고 예.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이라도 골프를 쳐서 같이 현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골프는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갖고는 같이 라운딩 돌고 그다음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러면 대여섯 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내내 맞두고서 현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굴욕도 감수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국가 부채 상한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자 백악관으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회동을 했는데 회동 자리에서 의원들이 대통령을 쫓아낸 거예요. 예. 이거는 의원들끼리 논의할 것이지 백악관이 행정부의 수장이 올 곳이 아닙니다. 예.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나가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저 회의실에 가 있을 테니 끝나면 불러주세요. 그리고 회의실에 나가 있었대요. 오바마 대통령이 쫓겨났었다고요, 그러면? 쫓아났어요. 이 수모까지 겪었지만 며칠 뒤 결국 양당의 합의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제도 한번 많이 노쇠했다라고 해서 안타까워했던 메르켈 독일 총리 있잖아요. 예.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항상 보면은 대연정을 성사시킨 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럼 직접 야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시간을 마라톤 협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치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부럽죠? 그런데 거기에 예. 저도 부러워요. 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야당이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현재 야당은 선명성 경쟁합니다. 이거는 한번 소개시켜 주고 이게 싶어요. 죄송한데 야당에 대해서 소통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민을 상대로 지금의 국회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1997년 대통령이 외환위기 왜 때보다 소통을 못하다. 안 하는가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야당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국회 전체가 예.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합리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주제는 야당의 이 내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통 사이에 대해서 내분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 능력이에요. 지금. 대통령의 소통에 관련해서 너무 감싸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쫓겨났다는 소통 얘기를 능력이 문제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 현재 파트너가 될 야당도 과연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 노래가 나오면 말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다른 순서로 넘어가라는 사이즈. 이름하여 오늘 첫 선보이는
황당 뉴스입니다. 오늘의 황당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사랑스럽다. 한번 안아보고 싶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소설가 조정래 씨의 이름으로 이런 글이 올라와서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정래 씨가 대통령을 안아보고 싶다. 다시 뽑고 싶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오늘의 황당 뉴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제목,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나이 환갑진갑 다 지났지만 한번 안아보고 싶을 정도로 품행이 반듯하다. 두 번째, 앞서 누구누구 대통령은 당선만 되면 일본으로 달려가서 보고하고 왔지만 박근혜는 아베의 견누지도 안 받아준 여자다. 지주 높은 여자다. 뭐 쭉쭉쭉 대통령을 좀 여성으로 묘사하면서 대통령을 헌법을 고쳐서라도 다시 뽑아야 된다. 근데 마지막 이름이 조정래 씨인데 정세훈 의원님, 이거 소설가 조정래 씨가 진짜 쓴 글 맞나요? 아니, 저는 이 내용도 문제지만 이런 품격 없는 글을 예. 조정래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이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에 그 부분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예. 환갑 지난, 진갑 다 지난 할매, 누구누구 대통령은 착복이 심해서 턱이 내려앉을 정도로 처갓집 다 문제고, 예. 뭐 이런 식의 그 품격 없는 말을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쓴 거에 대해서 조정래 선생님이 화가 난 것 같고요. 이거 당연히 조정래 선생님이 쓴 것이 아니고 예. 일베 사이트에 누군가가 조정래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올린 도용한 글입니다. 거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조정래 씨가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예. 이거 전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예. 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 조정래 선생님이 현직 대통령이 여자라는 점을 이용한 성적 발언으로 작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국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으로 개헌 및 정권 연장을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제멋대로 왜곡했다. 예. 우리가 뭐 조정래 선생님의 글을 여러 가지 보면 알겠지만 조정래 그 선생님의 글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정치적 입장과는 상당히 상반되죠. 그럴 뿐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그 문제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조정래 선생뿐만 아니죠. 작가 이회수 선생님 글도 이렇게 일부 사이트에서 상당히 그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처음으로 선보였던 황당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안용환 전 의원께서 네. 계속 말씀하셨던 야당의 내분 상황 돌아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왜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줄 아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해석은 신뢰할 수 없는 야당보다 항상 익숙하게 실망만 주는 여당을 찍게 된다. 그겁니다. 결국은 국민은 100점을 바라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은 10점밖에 못 얻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은 10점도 못 얻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허 벌판에 홀홀단신으로 서 있고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는 일을 꿋꿋이 해나가겠습니다. 원래는 혈혈단신, 이게 맞는 표현인데 안철수 의원께서 홀홀단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이게요, 안철수 의원이 뛰쳐나가면 네. 사실은 뭐 30명, 20명 뛰쳐나가서 금방 국회 교섭단체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막 흔들고 다른 야당과 합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오늘 잠시 후 10시에 기자회견하는 세 분 말고 네. 아무도 안 따라 나서는데 안을 안 따라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현실과 명분, 또 현실과 이상의 지금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뭐 지난주 토론에서도 아마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번 주 일주일이 중요하다. 예. 아마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비롯된 야당 내 내부 문제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까지 별 일이 없으면 주말 넘겨나면 다음 주에는 아마 크게 이슈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탈당자가 크게 늘지 않는 순간 예.
아마 잠복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주말이 고비입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 그 다음에 이제 20% 컷오브를 쳐냈을 때 그분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센 사람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또는 문재인 대표의 측근들이 20% 컷오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야당이 한번 요동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야당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따라갔을 때 나의 정치적 미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 그렇죠. 야당 내에서 특히 이제 비주류 의원들은 야당 내에서 계속 저항을 하면서 내년 총선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진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나가서 저렇게 야당을 혹독하게 뭐 여당 출신이 그렇다면 모르는데 야당 혹독하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친정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던 당입니다. 그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 새누리당은 10점이고 야당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야당 친정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허허벌판에 섰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허허벌판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허벌판에 혼자 쓸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컷오브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홀홀 단신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20명 교섭단체를 이뤄낼 수 있을까? 못할까? 박용진 전 대표님. 네. 관건이 바로 그건데 만약에 교섭단체 안철수 의원이 이뤄내지 못하면 그 말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최소 20명 안철수 의원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시도는 사실상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섭단체 이룰 수 있을까요? 불발로 그칠까요? 어제까지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가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두드려 잡으시더라고요. 방금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기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과오와 실책, 지난번 탈당 기자회견에도 담았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정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신당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맞는 말씀, 말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수구 보수인 사람들, 그다음에 뭐 낡은 진보를 뭐 표현하는 사람들, 패권주의 안 된다. 이런 사람 같이 안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 좀 이렇게 경박한 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죄인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본인의 품에다 안으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훨씬 나았게. 근데 저는 안철수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안영환 신당이요? 아닙니다. 안철수 신당을 하면서 보다 이렇게 좀 폭넓은 그러나 본인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면서 아직도 현실 정치가 아니라 다른 이렇게 현실 정치 발 못 붙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서야 제가 그런 말씀을 다른 데서 하고 나니까 그걸 들으셨는지 어제서야 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여당에 대한 비판들을 시작을 한 게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할 거냐 오늘 당장 나가는 세 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러면 주춤할 거 아니에요. 내가 혹시 수구 보수인가? 이런 생각. 내가 혹시 부정부패를 내가 혹시 낡은 진보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멈칫멈칫하게 만들면 안철수 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20석 이상의 방금 말씀하신 교섭단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영향력도 그렇고요.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까지는 결연하게 했는데 탈당 이후의 프로세스, 탈당 이후에 계획이 없어서 지금 예전에 있었던 새정치의 큰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던 20% 30%의 대선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의 그런 그냥 행보, 말로만 하는 이런 걸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 믿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지금 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뭐 문병호, 유서급 의원, 잠시 후 탈당한 분들은 그렇다 치고 안철수 의원에게는 송호창 의원이라는 이 든든한 안철수의 남자가 있었는데 송호창 의원은 정말 안 따라 나간대요? 안 따라 나간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렇습니까? 저는 안 따라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송호창 의원이 나갈 거라고 생각한 분들은 아마 2012년도 2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때 2012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딱 떠올랐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나가서 나는 안철수를 돕겠다 한 사람이 송호창 의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단으로 안철수 의원 옆에 이렇게 기사단이 꾸려졌었잖아요. 송호창 의원, 금태섭 의원, 조광희 변호사 막 이래갖고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송호창 의원이 처음 나갔을 때부터 스스로의 역할을 가교 역할로 설정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민주당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가교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던 거기 때문에 송호창 의원의 최종 목표는 합당 혹은 통합인 거지 분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가는 거는 그가 꿈꾸는 명분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실리적으로도 그의 지역구가 의왕시잖아요. 의왕시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성이 더 강한 곳이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터가 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가기도 힘들 겁니다. 본인의 의원직도 이제 걸린 문제니까 그럼 더 쉽게 말해볼게요. 정성희 의원님, 교섭단체 성공할까 말까를 다투기 위해선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20명도 안 따라 나서고 있는데 교섭단체도 못 만든 안철수 의원 따라 나갔다가 이거 괜히 국회의원 배지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이번 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컷오프 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컷오프 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영입의 기준이 그 기준에 따르면은 사실 컷오프 새정치민주연합에 컷오프도 걸렸다면은 안철수 의원이 신당 영입 기준에 당연히 안 맞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사람들은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이 모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명. 교섭단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그 안철수 의원의 어떤 방향이나 진정성은 좋지만 그 그릇 어떤 품성 이런 것이 안철수 의원이 주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성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얼른 생각해봐도 뭐 과거에 식사라고 불렸던 윤여준, 그 다음에 뭐 장하성 교수나 아니 금태섭 변호사나 뭐 이런 모든 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철수 의원, 법륜스님 처음에 그 했던 법륜스님 모두 지금 관계가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요. 주변에 사람을 품지 못하는 품성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을 겁니다. 따라갔다가 별 재미를 못 봤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거나 뭐 쉽게 20명이 구성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수 안풍이 아니라 태풍이 아니라 찻산 속 태풍을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말이군요. 좀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보다 지난 1월부터 며칠 동안 언론을 장식했던 것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 세력에서 보수는 줄 수 있는 게 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돈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거에 당선시키는 능력이 있어야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리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당선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디 유세장 가서 나를 믿고 이 사람 찍으십시오 했을 때 표가 올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자기 이름을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 현재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정도의 자기의 정치적 파워, 인지도를 가지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세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세 가지 딸린다. 특히 방금 그릇의 문제였는데 안철수 의원이 정말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사실 원래 의사 출신이시고 정치인 출신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정치 중요합니다. 이번에 3명 탈당가면서 문병호 의원은 비서실장 출신의 인간관계 때문에 따라 나온 겁니다. 나머지 두 분 좀 별개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동안 잘 해놨다면 이번에 따라 나올 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은 거의 별로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뭐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치 신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1야당의 공동대표를 했었던 분이고 야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분으로서 지금 나가자마자 몸담고 있었던 자기가 만들었던 당을 욕하는 거 혹은 여야를 모두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비판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반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 야당을 제1야당을 뛰쳐나간 분들 뭐 천정배 그다음에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이 각각 신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까지 다 모아봐야 6명입니다. 안철수 의원 본인까지 해서 6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20명까지 하기는 상당히 뭐 수적으로도 어렵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6명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문재인이 싫어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기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당의 강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당의 예. 비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움켜쥐고 보여주지 못하고 애매한 새정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누구를 반대하는 걸로 어떤 누구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 정치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게는 새로운 시험 때다 지금은. 예. 자기 얘기를 하실 때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문병호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는데요. 잠깐 국회로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합니다. 저희는 이런 뜻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야권을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선은 물론 특히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과 오만, 불통과 무능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망국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막을 수 없고 세월호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며 국민의 고통은 끝없이 확대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세 인식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네, 문병호 의원의 현재 국회 탈당 기자회견 내용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1년을 구형했습니다. 폭행의 장본인이 바로 김현 의원이다. 검찰은 이렇게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안용환 전 의원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발언으로 사실상 많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었던 사건이 바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인데 아직 법원의 판결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이번 폭행 사건,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김현 의원은 장본인으로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일단 검찰이 1년, 사실 좀 센 구형이죠. 물론 구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이제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최초 언쟁을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 방해를 했다. 1년의 사건이 일으킨 장본인이다라고 했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김현 의원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대리운전 하신 분을. 그런데 대리운전을 하신 분이 계속 기다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왜 그냥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고 그때 김현 의원이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명함을 줬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 대리운전 하신 분을 넘어뜨리고 전치 사주에 상해를 입힌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은 김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서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명함을 줬었는데 김현 의원이 이 한 단어를 말하자 폭행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이렇게 봤는데 명함 빼서 김현 의원의 이 발언 직후에 대리기사에 의한 폭행의 도화선이 터졌다. 검찰은 이렇게 봤는데 검찰 측은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네요. 이게 저는 지금 기사만으로는 지금 기사 동아일보에서 딱 다루고 있는데요. 기사만으로는 구체적인 그래서 기소 죄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최초 언쟁 때 주도적으로 항의하고 진로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폭행죄의 공모정담으로 갔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뭐 진로 방해 등으로 기소를 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만약에 폭행죄의 공범으로 기소를 한 거라면은 징역 1년이 그렇게 과하진 않을 거예요. 구형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억하셨다시피 전치 4주였거든요. 갈비뼈 골절. 근데 왜 우리 데이트 폭행 때문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욕설하고 갈비뼈 골절해갖고는 전치 4조 일으키는 사람한테 선고가 벌금 1,200만 원이 나와서 이게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징역 갈비뼈 골절 전치 4주에 구형이 1년인 건 그렇게 세진 않은데 만약에 단순한 진로 방해, 뭐 항의 등으로 기소를 한 상태에서 구형 1년이라면 요거는 좀 이례적으로 조금 세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김현 의원 사실은 출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검찰의 구형 사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지금 세월호 사건이 있어 안산을 지금 무대로 해서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저런 정도로 뭐 징역 구형이라면 좀 세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정서적으로는 전혀 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지금은 이제 갑질, 뭐 국회의원 갑질 이런 것이 이제 입에 붙었는데 저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갑질, 국회의원 갑질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그런 것에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로 작년에 화제가 이제 됐던 사건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비면들의 평소에 국회에서의 행태나 태도, 말버릇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말로 싸가지가 없다 이런 예.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까지 좀 담은 그런 구형이 아닐까 그런 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세월호 특조위원들의 이어서 사흘간 세월호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어제 세월호 청문회가 모두 끝이 났는데 의미 없는 질문을 한 세월호 특조위원이나 아니면 성의 없는 대답을 한 청문회 증인들의 자세 모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들 불만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요. 증인한테 그 내용을 확답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왜 그렇게 이제 정확한 이유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원래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그 세월호 앞에 학생들이 되게 유용하게 계속 소리지고 해도 빨리 그쪽을 벗어나라고 소리지어도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서인지. 네, 성의 없는 세월호 특조위원의 질문이나 아니면 정말로 진정성 없는 증인들의 답변이나 양쪽 모두 문제가 있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가 타는 건 우리 유가족뿐입니다.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피날레 사진 2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시죠. 조계사 앞에 성탄 트리 장식이 불을 밝혔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조계사 스님들이 아기 예수님이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있습니다. 연탄으로 쌓은 희망의 트리. 옛날 드라마 제뻥한 김탁구 촬영지로 유명한 충북 청주 수암골 달동네에 연탄재 천여 개로 만든 희망의 연탄 트리가 또 한 번 우리들의 마음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취한 입주민에게 또 뺨을 맞은 70대 경비원, 그리고 입사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우리 청년을 회사 밖으로 내몬 대기업.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어쩌면 이 같은 약자들을 보듬고 그리고 사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바라는 것은 불 밝힌 성탄 트리보다 약자가 가득한 절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